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다른 유튜버가 다루지 않은 페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부분 미국 주식 유튜버분들이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까지 굳이 테슬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1년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면 아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주제까지 다루게 되네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늘 힘이 많이 됩니다. 페드의 기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아시면 페드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원래 13개의 개별적인 국가연합으로 존재하다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를 통해 미 합중국으로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연방국가 미국입니다. 13개의 주, 13개의 나라를 하나로 합친 것이 미국입니다. 성조기의 13개의 붉은 줄과 하얀 줄이 이 13개 식민지를 의미합니다. 50개의 별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현재 주의 숫자를 상징하고요. 미국 건국 이후 국내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강력한 통일정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한 연방헌법을 제정합니다. 미 합중국은 1776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방국가입니다. 법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는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 그리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주장하는 연방파와 각 주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연방파로 나누는데요. 연방파는 오늘날의 공화당, 반연방파는 현재 민주당의 전신입니다. 미국의 포인트는 자유입니다.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외쳤고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886년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 이런 이유로 미국은 태생적으로 자유를 외치고 권력이 집중되는 걸 싫어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누군가의 자유를 뺏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상권을 분립하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연방제도에서의 시민은 크게 연방, 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부에 속하는데요. 가장 포괄적인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방 외교를 담당하고 연방정부 아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페드가 있습니다. 자유가 핵심인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존재는 권력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사람이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앙은행인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는 1811년에 해산을 하고 두 번째 중앙은행인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도 1836년 업무를 종료합니다. 지금 세 번째 중앙은행인 페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두 번이나 실패를 한 거죠.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20세기 초까지 전국적인 은행 패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자 열띤 사회적 논쟁과 타협을 통해 미국 의회는 정교한 견제와 균형을 담은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키고 세 번째 중앙은행인 지금의 페드를 만듭니다. 세 번째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지만 견제가 심하던 중앙은행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세계대전으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 이때 주식은 대폭락하고 회사들은 파산하자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대공황으로 발전합니다. 이 당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에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고 공황이 절정에 이르자 구세주한명이 나타나서 이걸 다 해결합니다. 먼치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이 나타나서 수종자본주의인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뉴딜 정책은 잘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번 들어봤던 기억은 나시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막 찍어낸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의 양만큼 화폐를 찍어내는 걸 금화본위제라고 하는데요. 이걸 과감히 폐지하고 지금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게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하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아,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뿌리면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이 힘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앙은행 구조를 만드는데요. 일단 연방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이 있는데요. 현재 두 자리는 공석이라 5명이 보드 멤버입니다. 그리고 12개 지역에 연준은행이 있고
이 연준은행 총재 중 뉴욕은행 총재 1명과 11개 연준은행 총재 중 4명을 뽑아서 우리가 최근 많이 들어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페드의 핵심인 기준금리를 정하고 통화량을 조정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연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 7명 이사로 구성되지만 현재 2자리는 공석입니다. 연준 이사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되지만 대통령의 통제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매우 긴 기간, 14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이사들은 한 지역 이해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선출이 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7명 이사 중에 대통령이 선택을 합니다. 의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7명 이사 모두 FOMC 위원으로 투표 행사권을 가집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의해 확정된 12개 연준 지역에 연준은행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3대 대형 연준은행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의 연준은행으로 전체 연준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은행은 연준 전체 자산의 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준은행입니다. 12개 지역 연준은행 총재 중 5명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각각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자산이 가장 많은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연구위원으로 항상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4표는 11명의 연준은행 총재 중 4명에게 매년 순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FOMC 전체 인원은 12명인데요. 연준 이사의 이사가 7명, 뉴욕은행 총재 1명, 연준은행 총재 4명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통상 1년에 8번을 하는데요. 약 6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거 외에 계획하지 않은 긴급회의를 하면 시장 경제에 까리한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FOMC는 공개시장 운영 수행과 Federal Fund Rate, 즉 목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멤버는 앞서 말씀드렸듯 7명의 연준 이사의 이사와 뉴욕은행 총재, 4명의 지역 연준은행 총재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7명의 지역 연준은행 총재는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FOMC의 주 역할은 목표 기준금리 설정과 통화량 조절입니다. 긴축 혹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FOMC는 증권을 직접 매입하거나 매도하지는 않는데 뉴욕 연준은행에 공개시장 운영에 관한 지시를 내립니다.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페드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왜 대출금리를 내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이 구조에서 약 2,000개의 회원은행이 연방은행 밑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그만 은행들은 연방은행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연방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준이 뭐냐? 여러분 어렸을 때 체육시간 기억나시죠? 희찬 기준! 자, 실용기호로 벌려! 이렇게 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외치면 다 알아서 벌어지는 겁니다. 기준금리도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 아래 일반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사장님이랑 중국집 갔는데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해놓고 난 짜장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짜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 없이 딴 거 시키는 애는 2021년에 책상이 없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페드가 경제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내린다 하면 다 같이 내려야 쫑크를 안 당합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페드 자산으로 위험을 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치고 맨 위에 이걸 클릭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